자, 그러면 우리 형법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형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를 형법 강론부터 먼저 공부하고요. 개개의 범죄부터 어떤 죄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체계의 형법 총론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형법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드리고 바로 이제 본격적인 강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4페이지 보시면요. 형법의 의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형법이 뭔지는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 형법의 의의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형법은 범죄와 거기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이제 기본 설명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형법은 일단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가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를 범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 중에서도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자,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냥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정의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거냐. 자, 이걸 우리가 형법 과목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요. 자,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이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형법이라는 과목에 이제 형법이라는 것의 범위예요. 형법이 어디까지가 형법이냐라고 한 것을 형법의 범위라고 하잖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설명만 잠깐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법의 범위를 정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법의 범위를 정할 때 형법이 어디까지냐고 할 때요. 자, 기준이 뭐냐면 명칭, 형식적 기준이죠. 이름이 뭐냐가 기준이에요. 법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법의 이름이 뭐냐? 법의 형식이죠. 형식을 보고 이제 형법의 범위를 정한다고 해서 그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수만 개의 법률 중에서 이름이요, 명칭이 형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개예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 중에서는 형법이라는 법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법이 이 형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 자, 근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범위를 정하는데 아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처럼 이름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실질이니까 뭐죠? 그 법의 내용을 보고 형법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은 상관있어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상관없고요. 그 법의 내용 속에 우리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다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사처벌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 법의 내용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다 뭐죠? 실질적 형법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뭐 경찰에서 배우시고 앞으로 배우게 될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형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에요. 이름이 형법이 아니니까. 자, 근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냐라고 하면 여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형법인지 아닌지 상관없잖아요. 국가보안법에도 상관없고요. 자, 그 국가보안법 내용 안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에요. 자, 국가보안법 안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뭐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도 이름은 아니지만 형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경찰 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도 이름은 도로교통법이니까 형법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 뭐죠? 실질적 의미 형법이에요. 그럼 실질적 의미 형법은 몇 개일까요? 저도 정확한 개수는 몰라요. 수천 개죠. 우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다 뭐죠? 실질적 의미 형법이에요.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 형법은 대한민국 법 중에 몇 개? 딱 한 개. 형법 딱 한 개고요. 형식적 의미 형법은 딱 한 개고요. 자, 실질적 의미 형법은 형법을 포함해서 수천 개예요. 그러면 요거는 딱 한 개니까 범위가 좁죠. 그래서 이걸 협의의 형법이요.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형법을 포함해서 수천 개니까
범위가 뭐죠? 이 형식적인 형법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딱 한 개, 형법 딱 한 개, 협의의 형법. 요건 형법을 포함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자, 그래서 이걸 광의의 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원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형법 교수들이 형법학 연구를 할 때 어디까지 연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 수험생도 형법을 공부할 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교수들도 형법 연구하실 때는요. 이 형법 포함해서 형사처분이 들어가 있는 다른 법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수험생도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인 형법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 관련된 수백 개의 법률, 수천 개의 법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아닌 다른 법들에 있는 것들이요. 형사처벌 규정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린 내용만 보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법만 공부 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여기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법 공부하시면서 두 가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범죄가 되냐. 자, 그다음에 그 범죄를 보면 어떤 형벌을 이제 부과하느냐. 이 두 가지 하고요. 자, 두 가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형법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제 다른 우리 형법이 아닌 법률에 있는 형사처벌 규정들은 그냥 조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실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 범죄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이제 OT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출제 비중의 거의 뭐죠? 95% 내지 100%가 범죄에 관련된 내용,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 어떤 것이 범죄냐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형벌에 관한 공부는 나중에 이제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형법 강론 이제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뭘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럼 범죄가 뭐냐는 걸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떤 거 범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4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범죄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가장 최소한요. 범죄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범죄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범죄의 개념이에요. 자, 그 범죄의 개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 범죄 개념은 수험생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형식적 범죄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형식적 형법, 실질적 형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형식적 범죄 개념이니까 자, 여기서는 범죄가 뭐냐라는 개념을 잡을 때요. 어떤 내용의 행위인가는 봐, 안 봐? 안 봅니다. 그 행위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갖추면 범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여기는 그냥 줄여놨는데 자,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자, 이걸 우리가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관심 없고요. 자, 세 가지 형식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자,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범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형법에 어떤 것이 죄가 된다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자, 이 구성이란 말은 죄가 된다는 걸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죄가 안 된다는 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살인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 형법 조문에 자,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살인죄 그 범죄의 내용이 그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살인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도죄는 조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죠?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자,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하는 것, 그게 바로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면 죄가 되려면 우리 형법에 써져 있는 구성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그걸 죄가 되는지 검토할 때 우리 형법 조문들을 찾아봤더니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조문에도 안 걸려요.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죄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우리 형법에 규정된 구성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구성 요건 해당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위법해야 되겠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위법하지 않고 적법이에요. 그럼 죄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요. 제가 이제 경찰관인데, 자, 순찰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걸 보고 제가 현행법으로 체포를 했어요.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우리 형법에는 체포죄라는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체포죄라는 죄가 있으니까 사람을 체포한 거니까. 자,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란 걸 한 거잖아요. 그 형사소송법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한 거니까 그게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이죠. 그럼 그때는 죄가 안 되는 거죠. 위법성이라는 게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자, 뭐냐면 이 피고인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없으면 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형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죠? 그걸 하면 죄가 된다고 써져 있는 걸 일단 한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따져봤으니까 위법이에요. 그럼 지금 피고인은 형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행위를 한 거고 그게 위법이에요. 그럼 피고인은 나쁜 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피고인을 나쁜 놈이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책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책임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피고인이 뭐죠? 스스로 결정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법하다면 당연히 책임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책임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피고인이 이제 정신병이 좀 심해갖고요.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한 것을 그 사람을 뭐 그죠? 비난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또 뭐 이따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되는데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기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위법 아니니까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제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위법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책임이 없으면 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를 갖추면 범죄가 된다라는 개념이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당장 다음 시간부터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범죄가 뭔가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범죄 개념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그 어떤 개념인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질적 범죄 개념은 범죄가 뭐냐라고 하는 그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얘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어떤 내용의 행위가 범죄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설명하는 걸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실질적 범죄 개념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범죄다. 그걸 권리 침해설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있는데 그 법익을 침해하면 범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뭐 절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하는 게 범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설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교수마다 이 생각이 뭐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라는 의미밖에 없고요. 수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형식적 범죄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용어 세 개를 이제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형법에서 이제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고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형사법의 가장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걸 알고 계셔야 돼. 이 전체가 지금 형법, 형사법 다 걸려 있는, 형소법까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처음 배우시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형법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개념을 잠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게 뭐냐? 자, 말 그대로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에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걸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답은 이미 배우고 넘어왔네요. 그죠? 자, 아까 형식적 범죄 개념에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갖추면 그게 범죄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면 돼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를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형법 공부하실 때 잘 이제 오늘 그냥 처음 이제 용어라고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몰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데, 자, 그러면 갑자기 그럼 책임부터 검토하고 뭐 갑자기 위법성부터 검토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형법은 반드시 순서대로 검토를 해 가셔야 돼요. 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느냐를 확인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위법성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난 거예요. 무죄로 끝난 겁니다. 형법에 있는 어떤 조문에도 안 걸리잖아요. 그 죄가 되지 않잖아요. 무죄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조문에 하나 해당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뭐죠? 위법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위법하면 책임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위법하지 않으면 그게 뭐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람을 체포하긴 했지만 그게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해준 이제 적법한 체포에서 그게 위법성이 조각되면, 자, 그럼 그때는 뭐죠? 무죄잖아요, 무죄. 또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위법성 인정되면 그 다음 단계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책임으로 넘어가서 책임을 이제 검토해 봤더니 책임 인정돼요. 그러면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돼서 위법성으로 넘어왔고, 위법성 인정돼서 책임으로 넘어왔잖아요. 책임과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다 인정되네. 자, 그럼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자, 그 범죄는 죄가 되는 거니까 유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구성 요건 해당성 인정이 안 됐거나 위법성 인정이 안 되거나 책임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그 죄는 뭐죠?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갖추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형소법을 배울 거예요. 자, 법원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안 갖춰지면 죄가 안 된다는 판결, 그걸 우리가 무죄 판결이라고 하죠.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형법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구성 요건 해당성 검토하고, 위법성 검토하고, 책임 검토하고,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배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저하고 같이 한 달 이상을 이제 이 내용만 갖고 공부할 거니까 천천히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검토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성립 요건 인정되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검토합니다. 자, 만약에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무죄로 끝났어요. 그러면 처벌 조건 검토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처벌 조건이라는 건 성립 요건이 인정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건을 검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처벌 조건이라는 건 뭐냐? 자, 이미 성립한 범죄죠. 이미 성립 요건이 갖춰진 범죄니까 처벌 조건의 개념을 우리 교재 보시면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자, 범죄가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자, 문제는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걸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처벌 조건은 오늘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단계에선 두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설명드렸고요. 자,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검토하는 거예요. 범죄 성립 요건이 안 갖춰지면 처벌 조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또 하나. 이 처벌 조건은
특별한 범죄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필요 없어요. 특수한 범죄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자, 사람을 죽인 살인범 처벌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냥 처벌하면 돼요. 처벌하면 됩니다. 자, 강도죄를 보면 강도범 뭐 처벌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 필요한가요? 그냥 처벌하면 됩니다. 강도죄가 인정되면 바로 처벌하면 돼요. 강간죄를 보면 강간범 처벌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강간죄가 유죄라는 것만 확정되면 바로 처벌하면 돼요. 자, 근데 특수한 범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가세요. 자, 특수한 범죄에서는 이 조건이 안 갖춰지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그냥 이 개념 성립요건 처벌 조건이라는 개념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 객관적 처벌 조건은 딱 형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법 강론 가시면 나중에 뇌물죄 할 때 배우는데요. 자, 제가 공무원이 될 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있었잖아요. 자, 서울시장에 제가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이번은 보궐선거니까 바로 오죠. 당선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임기가 개시됐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뭐죠? 당선인으로서 그죠? 한참 뭐죠? 이제 인수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한참 뒤에 그죠? 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만 된 상태에서 아직 취임하기 전인데 어떤 업자 만나갖고요. 청탁받고 돈 받아 먹어요. 그럼 그걸 사전수뢰죄라고 하고 지금 공무원이 될 자가 제가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상태에서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사전수뢰죄는 성립한 겁니다. 자, 근데 처벌은요. 공무원 또는 중죄인이 되면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에 청탁받고 돈은 받아 먹었는데 자, 사전수뢰죄 성립했는데요. 문제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제가 취임을 못했어요. 공무원이 못 됩니다. 그러면 저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된 때 처벌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공무원이 된 때라고 하는 것은 사전수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네요. 그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니까 그걸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 처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인적 처벌 조건이라는 것도 나중에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자,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버지도 타인이니까 그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요.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친 것도 위법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쳐도 아들이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나이도 14세 이상이고 그러면 책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성립은 합니다. 자, 근데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나중에 이걸 배우게 되는데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서 그 아들은 처벌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요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범죄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처벌 조건이 안 갖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벌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 면제 판결이란 거예요.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성립 요건과 처벌 조건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잠깐만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 자, 이 형 면제 판결은 유죄 판결일까요, 무죄 판결일까요? 유죄 판결일까요, 무죄 판결일까요? 유죄 판결이죠. 왜요? 처벌 조건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범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그 행위가 유죄야, 무죄야? 유죄예요. 유죄인데 처벌만 못하는 겁니다. 그걸 형 면제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처벌 조건이 갖춰지면 그다음에 이제 소추 조건이라는 걸 검토해요. 자, 이 소추 조건이라는 건 뭐냐? 소추를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이 소추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형소법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추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이걸 우리가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추 조건도 자 아까 처벌 조건과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필요 없어요. 아주 특수한 범죄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조건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냥 공소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강간한 강간범 공소 제기하려고 해요. 무슨 조건 필요해요? 그냥 강간죄 범한 거 인정되면 바로 공소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친고죄라고 하는 죄하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이제 개념 잡아가시면 돼요. 자, 이 친고죄라는 죄는 어떤 죄냐?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 고소를 안 하면 공소 제기를 못하는 범죄. 자, 이걸 친고죄라고 해요. 친고죄. 자, 우리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저를 여러 사람 앞에서죠. 뭐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욕을 해요. 그거 우리가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 그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를 모욕하는 걸 그죠?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다 찍어갖고요. 그걸 검사한테 보냈어요. 지금 검사는 모욕죄가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증거도 다 지금 뭐죠? 확보했잖아요. 그러나 저를 모욕한 사람을 바로 공소제기할 수가 없어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면 그때는 공소제기할 수 있고요. 고소를 안 하면 공소제기를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친고죄라고 해요. 그래서 형법에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뭐만 확인하면 되냐? 아, 이 친고죄라는 죄는 고소를 안 하면 공소제기를 못한다. 이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 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불벌,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의사가 뭐냐?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요. 자,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자, 우리 이제 강론 들어가면서 바로 배우게 될 폭행죄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자, 그럼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니니까 뭐 고소는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자, 그 피해자가 이제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자, 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그때는 거기에 반해서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하는 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배우시는 분은 어렵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합의마법이면 처벌 안 받는 범죄예요. 자, 제가 어떤 사람 때렸어요. 그럼 저는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돈 주고요. 합의를 봐요. 그죠? 그러면 그 돈 주면서 뭘 받느냐? 합의서라는 걸 받아요. 자, 그 합의서에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저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받아서 수사기관에 내면 저는 처벌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하고 합의 봐버리면 처벌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의사 불벌죄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피해자하고 합의 보면 처벌 안 받는 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는 이제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소추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추 조건이 안 갖춰지면 나중에 형소법 가서 배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자, 왜냐면 공소가 제기됐는데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안 갖춰졌는데 공소 제기가 된 거니까 그 공소 제기는 부적법한 공소 제기예요. 그러면 법원은 유죄 판단, 무죄 판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재판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걸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성립요건이라는 개념. 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살은 천천히 붙이시면 되고, 자, 기본적인 뼈대요. 자, 이 성립요건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처벌 조건이라는 개념, 소추 조건이라는 개념. 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나중에 이제 형소법 가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해야 되냐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시는 용어니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법성이 인정되면 죄가 되죠. 자, 책임이 인정되면 죄가 돼요. 그러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안 되면 죄가 돼야 하는데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속요건 해당성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사유예요. 조각사유.
자, 그다음에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책임을 없애주는 사유. 이걸 우리가 책임 조각 사유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조각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조각이란 말이 들어갔고 여기도 조각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조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한자로 쓰면 어려운 한자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요. 없애는 걸,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조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배제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라는 건 뭐죠? 구성요건 해당성을 없애주는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지니까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떤 뜻이라고요?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예요. 그 위법성이 없어지면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 있어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책임을 없애주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하고 책임이 없어지면 죄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죠? 책임 조각 사유라는 게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을 없애주는 사유를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책임을 없애주는 사유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부른다라는 용어예요. 자, 요 개념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각이 되면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 죄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형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그리고 이제 우리 주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범죄인데 그럼 그 범죄라는 개념이 뭔지, 자, 그다음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범죄가 이제 성립했을 때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처벌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처벌 조건까지 다 갖춰지면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제 소추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자, 바로 이제 형법 이제 강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형법 강론. 자, 맨 처음 배우는 죄가 살인죄라는 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 보시고 저는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살인죄 중에서 맨 처음 배우는 죄를 우리가 보통 살인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살인죄 그러면 이 보통 살인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 조문을 보시는데요. 자, 우리 형법 조문에서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 이게 바로 살인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써져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느냐.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살인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거냐. 어떤 벌을 줄 거냐. 자, 이걸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문이 다 뭐죠? 어떤 것을 죄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받느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뒤에 거. 자, 다른 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자, 이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내용이죠. 이걸 하면 범죄가 된다 써져 있고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게 뭐죠? 그 존속 살해죄라는 그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거냐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 강론 조문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죄가 되고 그 죄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상을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이라고 했고요. 자, 공부에 집중적인 투자를 어디다 하셔야 된다고? 이 부분. 이 살인죄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요거는요. 처음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살인죄는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구나. 그죠? 굉장히 처벌이 세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요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건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배울게요. 자, 아까 조문에 죄가 된다고 써져 있는 부분.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뭐죠?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럼 살인죄가 되려면 뭐죠? 이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자,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죠? 사람이 뭔지, 살해가 뭔지 그걸 알아야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한 자구나, 그죠? 사람을 살해한 자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형법 해석하기니까 자, 살인죄는 뭐 공부하는 거야? 단어 2개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 살해가 뭐냐. 이거 2개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걸 해석하면 되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살해가 뭐냐, 이 2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 우리가 한자로 뭐죠? 인이라고 하죠. 사람 인자 써서요. 사람을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법적으로 사람은 2 종류가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게 있고요.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인은 뭐냐? 여러분이나 저처럼 실제로 팔다리가 있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요. 그걸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 법인은 뭐냐? 저나 여러분처럼 팔다리가 있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단체입니다. 단체. 사람이 아니에요. 팔다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법에서 그걸 사람처럼 다룬다고 해서 그걸 법인이라고 해요. 법에서 사람으로 취급한다라고 해서 그걸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회사죠, 회사.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 아시죠? 그 회사는 팔다리가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그 삼성전자는 법에서는요, 우리 여러분에서 같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다루어져요. 특히 민법에서. 자, 삼성전자도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삼성전자도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삼성전자나 법인이나 자, 저 허성규라는 개인이나 민법에서는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이. 근데 형법에서는 이 자연인과 법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살인죄의 사람에는 법인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 이 살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를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인은 살인죄 객체인 사람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건 형법에서 이제 요거는요 100% 다 적용돼야 돼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은 타인이어야 됩니다. 타인.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자, 제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스스로 제 뭐죠? 목숨을 끊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살이라고 하죠. 자, 자살은 죄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사람을 살해한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이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구성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게 되죠.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된다. 자, 타인만 말하기 때문에 자, 자기는 제외된다. 이 개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살인죄의 대상은 사람만 살인죄 대상이 돼요. 살인죄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태어나기 전에 태아입니다. 자, 그럼 태아는 사람 맞아 아니야?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안 돼요. 낙태죄가 되는 거지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나면 뭐죠? 시체가 되잖아요. 사자,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체를 그죠? 칼로 찔러요. 살인죄가 돼야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사체 손괴죄라는 죄가 되는 거지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살인죄의 객체는 오로지 사람만 살인죄 객체가 되는 겁니다. 태아도 살인죄 객체가 아니고 사자, 죽은 사람도 살인죄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언제 시작되느냐? 시작할 시자를 써서 시기라고 하고요. 사람이 언제 끝나느냐?
자, 마칠 종자를 써서 그걸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시기가 언제냐, 사람의 종기가 언제냐.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사람은 언제 죽느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종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견해만 여러 개가 있고요. 명시적으로 판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통설이고 판례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통설의 입장이다,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죽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느냐의 기준이 뭐죠? 우리 사람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 되시면 이제 출동 나가면 이제 119를 부를지, 그죠? 장의사를 부를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보죠? 맥박 뛰는지 확인해 보죠. 그래서 맥박이 뛰고 있으면 사람 살아 있는 거고요. 맥박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맥박은 왜 뛰죠? 심장이 피를 신체 각 부분으로 보내기 위해서 맥박이 뛰는 거잖아요. 심장 박동이 뛰면 이제 맥박이 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박이 멈췄다. 종지라는 건 멈춘 거죠. 맥박이 멈췄다는 얘기는 뭐죠? 심장이 멎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심장사설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느냐의 기준은 뭐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통설이에요. 이게 원래 기준입니다. 뭐 다른 견해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자,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언제 태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사람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이제 임산부 몸속에 있는 태아가 그 임산부 몸 밖으로,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됐을 때, 완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걸 전부 노출설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진통설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이다라고 보니까 이 진통은 분만이 시작되는 게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만 개시설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 우리 임산부 몸속에 있는 태아가 이제 밖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 자궁이 규칙적으로 이제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이제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규칙적인 진통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분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람이다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이건 판례도 있어요. 자, 판례 입장은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 분만 개시설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게 통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시기에 대한 기준이요. 자,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이제 저하고 같이 오늘 조문을 보시고 그다음에 판례의 기준을 배운 다음에 그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제 그 연습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형법에 유명한 사건 2개가 있습니다. 자, 조산사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하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조산사 사건은 이 조산사는 이제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산사라고 하죠. 자, 조산사가 그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주다가 이 태아 이제 목에요 탯줄이 감겨져 있는데 그 분만한다고 이렇게 잡아 당긴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감겨져 있는 탯줄이 목을 졸라버리면서 그 분만 중인 태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고의로 한 건 아니죠. 실수로 한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업무상 과실로 분만 중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지문에 태아라고 돼 있는데 자, 이 글자 그대로 태아면 어떻게 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죠? 낙태죠, 낙태. 그죠? 태아가 죽는 것은 낙태예요. 자, 근데 과실로 낙태한 거잖아요, 실수로. 그럼 우리 낙태죄는 고의범만 처벌하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 낙태가 되면 그때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근데 지문에는 지금 태아라고 돼 있지만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실수로 죽게 하는 것. 자, 그걸 우리가 업무상 과실 치사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조산사 사건은 무죄가 되느냐,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되느냐. 자,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문에 태아라고 돼 있는데, 자, 얘가 태아인지 사람인지,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배운 기준과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진통이 시작되면, 분만이 시작되면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통설이고 판례잖아요. 자, 이 기준 갖고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문을 봤더니 자, 뭐라고 돼 있나요? 분만 중인 태아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분만 중이라는 얘기는 분만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얘기야? 분만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분만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럼 분만이 시작되면 사람이다라는 진통설 분만 계시설에 따르면 이 태아는 지문에는 태아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뭐죠?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분만이 시작됐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사람을 실수로 죽게 한 거니까 무죄야, 업무상 과실치사죄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제가요, 이제 이 분만 중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은 것을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키워드라고 부를 겁니다. 키워드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이걸 키워드로 이제 체크하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키워드라는 건 뭐냐? 이 조산사 사건이라는 사건을 해결해주는 가장 핵심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뭐 저도 이제 이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다른 분들도 다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키워드를 잡아놔야 시험장에 갔을 때 지문에 나와요. 엉뚱한 걸 키워드로 잡아놓으면 시험장에 갔을 때요, 지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키워드 잡아놨다가 자기는 그게 풀린다고 좋아했는데 시험장 갔더니요, 지문에 없어요. 그럼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고요. 키워드의 자격이 되려면 그냥 뭐 조산사 이걸 키워드로 잡으면 뭐 지금 일단 당장 오늘 해결은 서로 구별이 될지 몰라도 이게 좋은 키워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조산사라고 하는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결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인지 무죄를 결정해 주는 것, 태아인지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단어가 뭐예요? 요 분만 중이라는 단어잖아요. 요 단어를 여러분이 키워드로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키워드 잡으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결론을 자꾸 끌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산사 사건과 반대되는 거대화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거대화 사건이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임산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근데 분만을 할 예정일이 2주나 지났어요. 원래 분만하기로 한 날보다가요 2주나 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아가요 몸무게가 얼마까지 커버렸냐? 5.2kg까지 큽니다. 그래서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화 사건 이렇게 보통 불러요. 사건 이름을. 자,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 신생아 평균 체중은 보통 3.2kg 정도 돼요. 그 정도보다 크면 우량하고요. 작으면 이제 약간 작게 난 거죠. 보통 3.2kg 정도 내외입니다. 만약에 4kg가 넘잖아요. 그러면 너무 커요. 그러면 아무리 임산부 골반이 넓어도 자연분만을 못합니다. 그건 제왕절개해야 돼요. 자, 5.2kg잖아요. 이 정도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궁 터져요. 이대로 두면. 이대로 좀 자궁 터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산사가요. 그대로 두면 임산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 진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요.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자, 이 거대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이 거대아가요. 얘가 사람이면 똑같이 뭐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고. 자, 태아면 뭐죠?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눈에 키워드가 이제 보이셔야 되죠? 자, 키워드가 뭐가 보이시죠? 여기 키워드는 거죠. 자, 아까 사람인지 태아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진통이 시작되었느냐, 시작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진통설이라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진통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자, 사람이야, 태아야? 태아입니다. 아직 진통이 안 시작되지 않았으면 태아예요. 그럼 지금 피고인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고, 무조건 실수니까, 자, 그때는 처벌 중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요게 키워드가 돼야 되겠네요. 진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태아인지 사람인지를 지문에서 구별해야 되니까 진통이 없는 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안 되고 무죄구나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배운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걸 해석할 때 뭐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배우게 되면, 그죠? 이 기준, 이 진통설 분만 계시설이라는 이제 이 기준을 배우게 되면 요 기준을 이제 사건에,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형법 공부예요. 조문에서 출발해서 그 조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기준을 사건에서 적용하시면 자, 그때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교재 정리하고요. 조금 쉬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374페이지 보면 이제 보통살인죄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예 습관을 들이세요. 자, 제 책뿐만 아니라 모든 형법 교재는 죄가 시작되면 조문부터 시작돼요. 조문이 딱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요, 이걸 건너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조문부터 읽는 게 습관을 들이세요. 살인죄가 뭔지 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250조 1항 조문 한번 보시고요. 주체는 뭐 살인죄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냥 가시면 되고. 자, 객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살인죄 객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은 자, 자연인을 말하기 때문에 법인은 제외되는 거고요. 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은 그건 살인죄가 안 되잖아요. 구성요건 단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타인이어야 됩니다. 타인이어야 된다까지 이제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답은 이 말씀 아까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보죠. 자,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만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태아를 죽이는 건 낙태죄고요. 시체에다 칼로 찌르고 하는 것은 사체 손괴죄가 되는 거지 살인죄가 안 돼요. 이제 살인죄 객체는 오로지 사람만 살인죄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라 동그라미 마가 있는데 동그라미 마는 이제 사람의 종기요. 사람이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네요. 그죠? 학자들 하는 얘기만 있으니까 그냥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냥 읽어만 보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의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판례에서요. 자,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된 때, 다시 말해서 분만이 개시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러면 진통이 시작된 때, 분만이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걸 학설 이름을 판례도 진통설 분만 개시설이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을 이제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 판례가 바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어떤 판례냐? 자, 바로 밑에죠.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네요.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분만 중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이 조산사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이제 객체는요. 태아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분만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이다라는 걸 찾아서 업무상 과실자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거대화 사건이에요. 자, 거대화 사건은 맨 밑에 판례 해설이요. 판례 해설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일단 지금 진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통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진통이 없는 상태 때문에 결론은 이제 무죄가 난 겁니다. 무죄가 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거대화 사건에서 지금 1번 단락과 2번 단락이 있는데 그 1번 단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인죄에서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쉬운 지문입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거대화 사건에서 자, 이걸 이제 뭐죠? 변호사가 무죄라고 하니까 자, 검사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태아가 5.2kg까지요. 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기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될 시점이죠. 이미 지나버렸다고 본 거예요. 그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왕절개를 해야 될 시점을 이미 지나쳐 버렸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이제 주장했냐? 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필요했던 시점이 있는데 그 시기를 사람의 시기라고 보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검사 주장대로 하면 그 시점을 지났잖아요. 이미 그 시점, 제왕절개를 해야 될 시점을 지났으니까 사람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점, 제왕절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과 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임산부를 보고, 그죠?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당장 하자, 그죠?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한 2, 3일만 더 기다려보자. 또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죠?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시기가 다 달라지면 그건 사람의 시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너무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네.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만 알고 갈까요? 이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분만은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데 그러면 이 제왕절개는 언제 그러면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자궁을 절개했을 때, 실제로 의사가 그 자궁을 절개해서 이제 그 태아를 분만시킬 때, 그때 사람이 된다고 봐요. 제왕절개 기술이 필요했던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단락입니다. 자, 계속 법원에서 사람이라는 주장을 안 받아주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검사도 이제 사람이라는 주장은 포기해요. 사람의 주장 포기하고 대신에 뭐라고 하냐? 그럼 좋다, 태아라고 하자. 근데 피고인이 지금 태아를 사망에 일으켰으니까 그럼 태아를 사망에 일으키게 한 것은 그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태아를 사망에 일으키게 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다. 자,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 주장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몸속에 태아가 임신해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임산부하고 태아는 같은 생명체, 완전 별개의 생명체? 완전히 별개의 생명체예요. 자, 그래서 임산부, 태아를 사망에 일으키게 하는 것을 그걸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이제 난 거죠. 네, 검사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람이라고 주장했더니 대법원이 하나도 안 받아주죠. 자,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상해다라고요.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한 거니까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주장했더니 그 주장도 안 받아줍니다. 결론은 뭐죠? 무죄가 된 겁니다. 무죄가 된 겁니다.